예, 이번에는 지난 PCA에서 두 번째 차원 축소 기법인 TSN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차원 축소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차원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차원 데이터일수록 즉 변수의 개수가 데이터 포인트의 수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저하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모델을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 때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포인트 즉 행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모집단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의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게 됩니다. 그런데 열의 개수,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나타내는 특성들의 개수, 피처들의 개수는 어떨까요? 피처들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데이터 안에 담겨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정보들 사이에 어떠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 즉 데이터들을 분류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룰을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나 한편 단점도 있습니다. 피처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테이션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머신러닝이 해당 데이터들의 정보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처의 개수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이런 고차원인 경우 이 모델의 성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현상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는 이제 밑에 그림과 같은 이 1차원, 2차원, 3차원 그리고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그림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이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란 데이터가 하이 디멘저널일수록 데이터가 서로 떨어져 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의 빈 공간이 이제 많아지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봐보도록 하죠. 이 각각의 차원에 이제 동일한 양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도 10개,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도 10개, 네, 10개. 세 번째 그림에도 10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 같은 양의 데이터가 1차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단위 길이, 단위 범위 1 내에 데이터가 3개 존재하는데 피처가 하나 더 증가하게 되면 이 단위 범위 안에 데이터가 1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3차원이 되면 이 단위 범위 안에 데이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 단위 공간 내에 이 데이터의 밀집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이 디멘저널의 경우에 데이터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지금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27개의 칸이 있는데 데이터는 10개밖에 없으므로 빈 공간인 이 단위 공간이 17개 이상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를 나타낼 때 필요한 이 특성, 그리고 이 차원에 비해서 이 전체 차원에서의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모델이 해당 공간들을 제대로 다 나타낼 수 없다. 해당 공간들의 정보를 다 배울 수 없다라는 게 이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가 나타내는 바입니다. 그래서 1차원의 데이터, 그러니까 변수가 1개 있을 때 데이터가 n개로 충분했다면 2차원인 경우에는 모델을 충분히 잘 학습하려면 n제곱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3차원이 될 경우에는 n세제곱
값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 전체 공간을 1차원에서 우리가 모델 러닝하는 것처럼 잘 러닝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차원이 하나하나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모델을 잘 빌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수가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게 이 차원의 저주입니다. 이러한 차원의 저주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피처의 개수를 적당한 만큼 줄여줘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만큼 데이터 포인트를 많이 모으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적절한 비율로 피처의 개수를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데이터 간의 거리를 이용을 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굉장히 성능이 더 많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차원 축소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K-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은 경우 훨씬 더 성능이 저하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스파스해질수록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거리, 새로운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K-니어리스트 네이버와 같이 거리 기반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하고자 할 때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멀고 그리고 가까운 점을 하나로 딱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잡더라도 그게 진짜로 같은 이제 그 클래스 안에 속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성능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스파스해지면 해질수록 K-니어리스트 네이버와 같은 경우에 더 잘 안 맞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피처가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단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먼저 트레이닝을 할 때 계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 계산이 굉장히 느려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지도 학습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러닝하는 이제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최적화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와 같은 최적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기법을 사용해서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할 때 다양한 공간, 그러니까 데이터가 차원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많은 공간, 더 큰 공간 사이를 이동하면서 이터레이트 하면서 최소값을 찾아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를 우리가 설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로컬 미니멈도 차원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컬 민의 개수 혹은 로컬 민에 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은 솔루션을 찾기가 힘들게 되죠. 그리고 방금 봤듯이 차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지 모델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차원 데이터를 러닝할 경우에 적절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피처의 개수를 줄여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피처의 개수를 이제 줄여줄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엠리스트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각각의 이 이미지마다 이 흰색 부분들, 이 겉에 있는 흰색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부분들을 지워내서 이렇게 쓸모없는 바깥 부분들을 다 지워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 픽셀들을 너무 자세히 보는 대신에 이 인접한 픽셀들을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멀지시켜서 중복되는 정보를 줄여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차원 축소를 감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모델 베이스로 우리가
차원을 축소시켜 줄 수도 있죠. 이런 모델, 차원 축소를 시켜주는 모델들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차원 축소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PCA를 배웠었죠. 그리고 이렇게 차원을 축소하는 것, 고차원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주는 것은 지도학습을 만들 때, 지도학습 모델을 만들 때 유용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 혹은 3차원으로 차원의 수를 줄여서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래프로 그려서 데이터들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이 데이터 안에 있는 우리가 데이터 자체로부터 볼 수 없는 이런 특징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있는 이런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을 통해서 그립을 시각화를 해본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 그림 데이터는 우리가 하나하나 눈으로 그림으로 보고 있지만 얘는 사실 이 숫자 값이 이렇게 일렬로 나타나져 있는 이런 벡터 형태로 나타난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 자체를 얘가 n 곱하기 n 픽셀이라고 할 때 얘는 지금 n 곱하기 n 개의 차원을 갖는 벡터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 고차원 데이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숫자 그대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어떠한 패턴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보기는 참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벡터 형태로 보는 대신에 혹은 몇 개의 차원만 가지고 와서 그걸 그래프로 그리는 대신에 이 전체가 담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PCA 등의 차원 축소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2차원 혹은 3차원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이미지들을 2차원으로 나타내서 2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한 후에 이 두 개의 차원에 대해서 X축, Y축으로 가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이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클러스터링이 되겠구나 혹은 분류가 되겠구나 라고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모델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가장 큰 장점, 차원 축소의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원 축소 기법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차원 축소 기법은 또 크게 나누자면 이 프로젝션 방법과 매니폴드 러닝 기법으로 이렇게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PCA가 이런 프로젝션 기반의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오늘 배울 이 TSN이가 이 매니폴드 러닝 기법들 중에 대표적이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럼 두 가지 기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프로젝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PCA가 처음에 데이터를 리니어 트랜스폼한다, 회전한다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이 데이터는 이 프로젝션 기법들은 데이터를 이제 비선형적인 공간이 아닌 선형적인 공간, 선형 변환을 통해서 이 선형적인 리니어 सब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원에 있던 이러한 데이터를 이러한 1차원에다가 이렇게 프로젝션 시켜주는 것, 혹은 3차원에 이렇게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이러한 평면으로 프로젝션 해주는 것.
그러니까 원래 있던 차원에서 더 낮은 차원의 리니어한 서브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켜주는 방법이 이 프로젝션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자, 이 방법론들은 이렇게 데이터를 더 작은 차원을 갖는 리니어한 서브스페이스로 나타낼 수 있다, 잘 나타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프로젝트 된 해당 차원 외의 다른 정보들은 프로젝트 된 그 리니어한 서브스페이스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가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매니폴드 러닝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 데이터들이 단순히 이렇게 리니어한 서브스페이스로 나타내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비선형적인 서브스페이스로 나타내어진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니폴드라는 말로 부릅니다. 뒤에서 예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매니폴드 러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해당 데이터의 차원보다 더 낮은 차원을 갖는 어떠한 비선형적인 서브스페이스, 즉 매니폴드 위에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해당 매니폴드를 학습해서 해당 매니폴드를 펼쳐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차원 감소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매니폴드 러닝입니다. 매니폴드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간단한 데이터를 살펴봄으로써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데이터는 스위스 롤 데이터 셋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인데요. 매니폴드 러닝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제 가장 커먼하게 사용되는 그런 토이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가 왜 스위스 롤이라고 하냐면 이 스위스 롤 케이크처럼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빵 모양으로 만든 형태, 혹은 우리가 딱 종이 A4 용지 종이를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종이를 이렇게 말아서 만들어지는 형태로 데이터가 나타나져 있다 라고 해서 스위스 롤 데이터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이 데이터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데이터, 여기다가 해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이터, 자,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전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데이터랑 조금 더 유사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데이터랑 조금 더 유사하게 생겼을까요? 이 데이터 전체 분포를 보아하니, 그리고 여기 색깔을 보아하니 이쪽에 있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P1의 포인트가 여기 있는 P2에 있는 데이터보다 의미상으로 조금 더 가깝다라고 고려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에서 유클리안 디스턴스를 통해서 살펴보면 당연히 이 원래 데이터 P0와 P2가 더 가깝다라고 판단이 될 테지만 이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이 빵 모양의 형태, 혹은 이게 비선형적으로 꼬아져 있는 이 종이의 형태를 살펴볼 때 P0와 P1이 오히려 의미상 더 가까울 확률이 높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빵 모양으로 생긴 이 부분, 이 면, 이 굽혀진 종이 얘를 펼쳐주면 조금 더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더 낮은 차원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것을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즉 이렇게 리니어한 서브스페이스, 지금 3차원 공간 안에 2차원 평면이 이렇게 굽혀져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낮은 차원, 2차원으로 즉 데이터를 이렇게 펼쳐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굽혀져 있는 이 서브스페이스를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니폴드 러닝이란 이 매니폴드가 어떠한 형태인지 학습해서 이 매니폴드를 펼쳐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3차원 공간에 2차원 매니폴드가 있다면 이 매니폴드를 펼쳐서 다음과 같은 2차원 공간으로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매니폴드 러닝을 이용한 차원 축소입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토이 데이터,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인 것 같고 굉장히 레어한 그런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일일 것 같지만 상당히 고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어떤 매니폴드 위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매니폴드 러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적어도 한 10년 전쯤에는 이런 매니폴드 러닝이 지도학습을 위한 차원 축소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많이 여겨지면서 매니폴드 러닝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클러스터링, 이렇게 매니폴드 위에 있는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한다라고 할 때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와 클러스터로 묶이는 것이 더 합당한데, 얘와 매니폴드 상에서 거리가 먼 얘가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바로 원래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매니폴드를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차원 축소를 해준 다음에 만들어지는 데이터들 사이에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해 주어야지 보다 더 정확한 클러스터링이 가능해진다든지 보다 더 정확한 분류가 가능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런 매니폴드 러닝이 PCA처럼 지도학습의 전처리 혹은 다른 클러스터링의 전처리 기법 중에 하나로도 많이 선호가 되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다른 방법들의 차원 축소 기법들, 더 좋은 방법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차원이 많아도 모델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딥러닝을 포함을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원 축소를 할 때에는 그냥 간단한 PCA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매니폴드 러닝이 진짜로 그 지도학습을 학습하는데 사용이 되는 대신에 요즘에는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더 많이 사용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PCA를 했던 것 같이 50차원의 데이터를 10차원으로 줄인다던가 하는 등으로 10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매니폴드 러닝을 통해서 하는 대신에 매니폴드 러닝은 이제 2차원 혹은 3차원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축소시키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데이터의 특성을 우리의 눈으로 파악하는데 보통 더 많이 사용이 되죠. 그
이러한 매니폴드 러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사용되고 굉장히 유행을 탔던 것이 이 TSNE 기법입니다.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인데요. 이 TSNE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데이터를 제대로 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와 같이 정말로 하이 디멘셔널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준다. 제대로 시각화를 잘 해주고 데이터의 이제 분포를 잘 나타내어 준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텍스트 혹은 이런 이미지를 2D 그래프 혹은 3D 그래프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이 TSNE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TSNE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TSNE 방법은 이 원래 공간에서 비슷한 데이터였던 데이터를 이제 낮은 차원에서 가까이 있게 만들어주고 비슷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게 만들어주는 기법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적당한 곳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3차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3개에 있다라고 할게요. 이 3개에 있는 데이터를 2D 공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겨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 이름을 붙여볼까요? P1, P2, P3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P1과 P2는 이 P1, P3 혹은 P2, P3보다 더 가까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존재하는 데이터는 이 낮은 공간으로 변환해서 나타날 때에도 가까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공간에서 멀었던 이런 데이터는 이 저차원 레프레젠테이션에서도 역시 이 멀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 레프레젠트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간 관계들을 제대로 잘 보존을 할 수 있었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다른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낮은 차원에서 제대로 보존한다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것이 이 TSNE입니다. 그래서 그럼 많은 데이터들 간의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이 낮은 차원에다가 해당 데이터들을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표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먼저 저차원에다가 데이터들을 랜덤하게 먼저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원래 공간에서 가까웠으면 이 저차원 공간에서도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원래 공간에서 멀었으면 저차원 공간에서도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데이터들의 위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데이터의 위치를 업데이트 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계속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반복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TSNE의 알고리즘입니다. TSNE의 알고리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P라고 나타내어져 있는 이 값이 원래 차원에서의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고, 이 거리를 확률 분포,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차원
에서 D에서 R 차원으로 바꾼다 할 때 이건 D 차원에서의 공간에서의 거리이고요. 이거는 R 차원에서의 공간, 프로젝티드 된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리에 대한 이제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스튜던트 T 분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얘를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티드라고 해서 T 디스트리뷰티드 스토캐스틱 네이버 임베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알고리즘에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 데이터들을 더 낮은 차원의 공간에다가 represented 한 다음에 벡터들을 구해주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랜덤하게 이렇게 저차원 공간에 데이터들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반복 과정을 이용을 해서 다음의 과정을 반복을 계속해서 데이터들의 위치를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 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냐면 다음과 같은 코스트 펑션, 즉 원래 차원에서의 거리의 분포와 이 저차원에서 프로젝티드 저차원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y들의 거리의 분포의 디스턴스를 코스트 펑션으로 해서 이 코스트 펑션을 감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옵티마이즈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처럼 옵티마이즈를 해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해당 레프레젠테이션, 해당 데이터의 위치를 계속해서 바꾸어 주는 것이 이 TSNE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코스트 펑션이랑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기법이 잘 사용된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최적화가 머신러닝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TSNE의 전부입니다. 스튜던트 T 분포로 거리의 분포가 나타내어지는 저차원 공간에 스토캐스틱하게 데이터 포인트들을 업데이트 시켜주는데 이웃한 점들이 제대로 이웃되도록 그렇게 임베딩을 시켜주는 기법이어서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매니폴드 러닝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이 TSNE에서 사용된 것 같이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들이 저차원에서도 가깝도록 먼 애들은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류의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런 류의 기법을 사용하지만 그 중간 과정은 다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로컬리 리니어 임베딩이라고 하는 그런 매니폴드 러닝도 있고요. 이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매니폴드 러닝 기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매니폴드 러닝 기법들이 이 사이킨런에 구현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요즘 사용되는 것이 TSN이어서 TSN만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TSN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차원 축소 기법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